안녕하세요. 제 101회 특별회차 전선에게 1급 기출문제의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5문제고요. 객관식 문항당 2점씩이기 때문에 총 30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합격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이론 시험이에요. 왜냐면 실무 시험은 총 70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틀리면 70점에서 점수가 점점 차감돼요. 그래서 뭐 60점, 뭐 5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깎인 점수를 만회해야 이런 점수에서 만회해서 총 70점을 다시 넘겨야 돼요. 아시죠? 70점에서 시작해서 깎인 다음에 다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론에서 점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면은 합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일상적 거래랑 회계상 거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일상적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보통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순 주문이나 아니면 종업원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담보를 맡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거래 상대방이 있어서 뭔가 둘이 거래를 한 것 같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니죠. 회계상 거래는 가장 쉽게 말해서 붕괴를 해야 되면 회계상 거래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 도난, 뭐 물건이 깨졌다, 파손, 그 다음에 재해, 즉 화재나 뭐 홍수 등에 의해서 뭔가 불타거나 뭔가 이렇게 막 침수를 당한 경우, 그런 등등도 우리 도둑놈하고 거래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도난 당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죠.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즉 분기를 해야 되는 것은, 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뭔가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뭔가 그 분기를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것도 아직 실제로 일하거나 뭔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죠. 3번 상품 100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연히 회계상 거래죠. 그 다음에 거래처부터 상품 500만원에 주문 받았다. 자, 주문만 받았지 아직 뭔가 물건을 준다든지 회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없다. 그죠? 자,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타인 발행 당좌수표, 나한테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마찬가지로 현금이죠. 그 다음에 수입인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얘는 뭐 세금공과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잡손실이다 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요거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요. 우편한 증서, 자, 우편한, 송금한, 전신환, 이런 환자 들어가는 것들도 다 현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입선출법 FIFO죠. FIFO,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간 걸로, 즉 팔린 걸로, 팔린 게 매출원가죠. 이렇게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이점 간단히 그려보시면 돼요. 자, 특이점 간단히 그려보면, 자, 여기는 기초 재고, 즉 작년에 팔고 남은 것들이 올해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매입을 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매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원가는 팔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기말, 즉 팔고 남은 애들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가정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초에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추가로 매입을 3번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한 거죠. 자, 요 그 중에서 3개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3개. 자, 어떤 걸 먼저 팔게 돼요? 기초에 있는 애가 아주 제일 처음으로 들어와서 짱 박혀있던 애죠. 그래서 얘가 첫 봤다고요. 그 다음에 사온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가 팔렸고, 그 다음에 얘가 팔렸고, 이렇게 총 3개가 팔렸다고 치고요. 기말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온 애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 먼저 들어온 애들은 먼저 다 나갔어요. 매출원가를 다 팔려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온 게 기말 상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매입액이 매출원가로 기록돼요. 맞죠? 먼저 들어온 것들이 매출원가.
그래서 자, 매출원가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에요.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사온 것들이 매출원가가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거의 것들이 매출원가가 돼요. 그죠? 근데 요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건 매출액이죠. 매출액. 자, 매출액은 수익이죠. 자, 수익은 현재 그때그때 상품을 매출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수익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거 비용이기 때문에 과거 원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잘 대응이 되지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익선출법은 요거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틀렸어요. 자, 우리 재고자산 관련된 손실은 세 가지예요. 재고자산 가격이 떨어졌다. 즉 시장 가격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는 경우에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데 그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예요. 그 다음에 감모 없어진 거 혹은 공소는 불량품이죠. 감모와 공소는 정상이랑 비정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상 감모 혹은 정상 공소는 맨날 요만큼은 없어지고 혹은 맨날 요만큼은 불량이 나요. 뭐 1%, 2% 그만큼은 정상이다. 근데 비정상은 뭐예요? 원래 나오던 감모나 공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 1% 정도 감모나 공소이 일어나는데 요번에는 막 3%씩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초과하는 2%만큼은 비정상이죠. 자, 그래서 정상 감모나 정상 공소는 매출원가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 하더라도 매년 요만큼은 발생한다. 즉 원가성이 있다고라고도 해요. 그래서 걔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지만 비정상 감모나 비정상 공소의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무조건 감모 손실 발생하면은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봐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죠. 자, 3번이 틀렸고요. 수입산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이죠. 그죠?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슷한 거는 선입선출법이죠. 그죠? 자, 4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기억에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그 취득원가를 각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자, 정액법,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은 정률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체감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기억은 자산의 예상 주업도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주업도는 일한 양이에요. 일한 양. 혹 기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농후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일한 양이나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예상되는 총 조업도분의 올해 발생한 조업도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총 생산량분의 올해 생산한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감가상 방법은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인데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매기 계속 적용한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 됐죠? 그리고 요거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다. 그러면 자, 취득가액 1000만원짜리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계의 잔존가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게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자, 감가상각 대상금액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900만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매년 얼마씩 나누어 갔냐, 사실은 그 문제거든요. 정액법은 n분의 1, 3년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면적을 나눠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에는 요 네모가 총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총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이었다. 어떤 광물을 1000톤 하는 거예요. 첫 해는 많이 캐서 뭐 500톤을 캤고, 두 번째는 좀 많이 광물이 떨어져서 300톤을 캤고, 마지막 연도에 200톤을 캤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총 생산량, 예정된 생산량분의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이렇게 그 면적으로 나눠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다른 모듈치나 다이어트 전산회계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5번 문제. 자,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단기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건물의 매입가액은 3억이고요.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이죠. 이거 포함시켜야 되고요. 취득세, 이것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죠.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물 관리비는 취득 후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건 안 돼요. 재산세도 마찬가지. 매년 내는 거죠. 건물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원래 가격인 3억이랑 중개수수료 500, 그 다음에 취득세 1000만원 합치면은 정답은 2번으로 하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됐죠? 6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 맞죠? 물론 뭐 어음으로 뭐 내가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뭐 이런 얘기이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외상매입금이 맞고요. 근데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요거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점핑력 할 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꼭 미리 받은 건 아니고, 뭐 비품이나 뭐 건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를 팔 때 미리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겁나 분류된다. 그래서 자산도 마찬가지죠. 자산도 1년 내 돈으로 바꾸는 애들은 유동자산, 천천히 1년 넘게 가지고 있을 애들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7번. 다음 중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무 면제이익. 내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안 갚아도 된다. 나는 땡큐죠. 영업의 수익이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을 기말마다 평가할 때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혹은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겠다는 겁니다. 얘는 자본 항목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자, 8번. 다음에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개정 과목을 겁나 고르시오. 자, 이런 것도 우리 자본을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요령으로 학습한다든지 뭐 대충 때려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 자본거래를 통해서 돈 번 게 자본잉여금이거든요. 감조차익도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요거는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8번까지는 우리 재무회계이고요. 9번부터는 원가회계 4문제. 다음 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크고 중요한 거. 조선업, 건설업, 뭐 항공기 제조업, 뭐 혹은 뭐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들.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한 원가를 계산한다. 아니죠. 틀렸죠. 요거는 실제가 아니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해서 그때그때마다 원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거는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맞죠.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예정 배부하는 것으로서 어쨌든 배부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맞아요. 어떤 배를 만들었어. 배를 만들었는데, 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배를 팔았을 때 매출 있죠. 매출액. 자, 마우스로 글자 쓰기 더럽게 힘드네요. 자, 매출액에서 해당되는 매출원가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정확하게 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다음은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제조원가 3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3개 있죠. 그거를 2개씩 묶을 수 있었죠. 위에 2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그 다음에 밑에 2개, 즉 직접 노비랑 제조간접비 2개 합친 거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직접 농업이랑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아니고요. 간접자 들어간 애들 다 합친 게 제조간접비죠.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333 90만원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11번 문제. 이것도 종종 나오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음은 원가 행태를 주업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변동원가 혹 변동비는 뭐예요? 주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런 모양을 나타내죠. 1번 틀렸어요. 2번. 자, 고정비, 고정원가인데요. 자,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체감을 하게 되어 있죠. 됐죠? 요거는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었죠? 택배비. 택배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혹은 10개를 살 때, 택배비가 3,000원으로 동일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물건, 뭐, 물티슈다. 물티슈 하나 샀을 때 3,000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당, 하나가 부담하는 고정비는 3,000원이에요. 근데 10개 사면 요 하나가 부담하는 고정비는 300원으로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요 고정비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준고정비 혹은 계단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일정한 조업도 범위에서는 고정원가 행태를 뜨지만 해당 조업도를 벗어나면 급격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계단원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준변동원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뭐 전기세, 뭐 가스요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그 원가가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이러한 변동비, 즉 여기는 고정비죠. 고정적으로 기본요금 같은 거예요. 이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비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이런 변동비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준변동원가 혹은 혼합원가라고도 그래요. 2개가 합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그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다.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3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인과, 즉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원가를 나눠주는 거죠. 수혜 기준은 보조부문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에다가 많은 원가를 부담하고, 조금 혜택 받는 거는 조금 부담하는 거고요. 근데 부담 능력 기준, 이거는 해당 뭐 어떤 부문이나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거에 부담 능력이 더 많은 곳에다가 원가를 많이 배분하는 하고, 부담 능력이 적은 곳에는 원가를 적게 하는 것이죠. 셋 중에서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인과관계 기준이고요. 이런 3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 단기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죠. 자, 3번.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다. 아니죠.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관계까지
정확하게 전부 다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이 더럽게 복잡하고요. 그 대신에 겁나 정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있죠. 각 부문의 배분하기 위해 합리적 배분 기준은 부문별 기계장치 사용 시간이 되겠다는 얘기다.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자, 어떤 기기가 있다. 뭐 A라는 기기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러 부분에서 이 기계를 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가 부문, 나 부문, 다 부문 이런 데서 이제 뭐 제조를 하고 뭘 하면서 이 기계를 갖다 썼어요. 자, 요번 연도 기계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수 있어요? 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 감가상각비를 많이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가가 예를 들어서 뭐 300 썼다. 나는 400 썼다. 다도 300 썼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는 총 1000만원 분에 300만원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기계시간 400만원 썼기 때문에 400시간 썼기 때문에 400만원 가져오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를. 그 다음에 다 부문의 같은 경우에는 300시간을 썼기 때문에 기계의 감가상각비 300만원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건물도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그죠? 유형자산이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보통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부분에 많이 가져가게 하고 조금 그 좁은 면적을 사용하면은 감가상각비를 조금만 가져오는 것이죠. 됐죠? 자, 13번부터 13, 14, 15번은 부가치세 세 문제 후딱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맞아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서비스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맞고요.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영리 목적이 틀렸죠. 자, 사업상은 계속성이 계속성. 계속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 내가 그 중고 뭐 당근이나 뭐 번개 뭐 이런 데서 내가 쓰던 물건을 팔아요. 어쩌다 한번 팔죠. 예를 들어 내가 계산기 팔고서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팔았어요. 10,000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공급 대가로 돈 받아야 돼? 11,000원 달라 그래야 돼?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여러분들 국가가 영리 목적이 돈 벌 목적이거든요. 국가가 돈 벌려고 존재해요? 아니죠. 네,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하게 되어 있어요. 틀렸고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 제공한다. 용역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지만 독립적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아시죠? 3번이 틀렸어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자,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안 돼요. 소규모인 개인이요. 아시죠? 그래서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달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전에는 원래 4,800만원 미달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죠.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셨어요. 어쨌든 일반 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그런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14번 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어차피 15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왼쪽이. 자, 수출할 때는 세율 몇 퍼센트? 0% 적용하죠. 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죠. 수출할 때는 생산해서 외국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세율을 적용해요. 뭐 예를 들어 7%다. 그러면 거기 가서 7%로 그 나라의 세금을 내, 부가치세를. 근데 수입이다. 수입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 상대방 그 생산지국이죠. 거기서 생산을 한 나라에서는 빵 퍼센트를 적용해서 영세율 적용시켜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요번에는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죠. 그죠? 국내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내요? 들어오면은 세관장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세관장이. 어서 오고, 너 수입했어? 관세 내야지. 그러면서 통관 절차하면서 관세를 매겨요. 관세 매기면서 겁나 귀찮으니까 야, 너 부가치세 10% 미리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내죠. 그럼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죠? 모든 증빙은 파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자꾸 안 주는 거예요. 뭔가 나쁜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가지고 자, 저놈이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 제가 끊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입하려면 각종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안 주면 매입세 공지를 못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10%라는 엄청난 돈을 떼이게 되기 때문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고요.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이 안 되고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어쨌든 맞아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또는 용역에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맞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쳤냐는 얘기다는 얘기다. 뭐예요 이거? 하이마트죠? 자, LG전자가 물건 파는데, 자, LG도 뭔가 LG 베스트샵이라는 게 있죠? LG 베스트샵. 자, 근데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이마트한테 가가지고, 자, 하이마트 형님, 자, 시간 좀 내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형님, 제 물건 좀 팔아주세요. 그럼 제가 수수료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하이마트 창고에다가 LG 뭐 시그니처인가 뭐 이런 거, 뭐 청소기, 냉장고 막 이런 거를 다 갖다 놨어요. 이거 위탁품이죠. 위탁품 팔 때, 자, 베스트샵에서 하이마트로 넘길 때 판 거 아니죠. 하이마트가 실제로 고객한테 물건을 팔 때가 판매한 때고요. 그 다음에 미쳐서 이거 물건 누구 거예요? LG전자 거죠. 그래서 하이마트의 명의로, 즉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LG전자가 판 거예요. 그냥 얘는 도와주는 것일 뿐. 그죠? LG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다는 얘기다. 자, 마지막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이중과세 등등을 방지하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로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즉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 부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01회 특별 전산회계 1급 시험, 이론 시험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